내가 내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명령했으니 당신도 잘 알 것이요. 그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나? 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각하께서 보셨을 수도 있듯이 각하의 말은 출발 준비를 마친 채 정문 아래에 있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방금 말한 대로 하시오. 하! 여관 주인이 혼잣말했다. 그가 그 작은 녀석을 두려워하는 건가? 그러나 낯선 이의 위압적인 시선이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겸손하게 절하고 떠났다. 그 건방진 놈이 밀레이디를 발견해서는 안 돼. 낯선 이는 계속했다. 그녀는 곧 지나갈 거야. 심지어 이미 늦었어. 내가 말을 타고 그녀를 만나러 가는 것이 확실히 더 나을 거야. 드트레빌레에게 보내는 그 편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낯선 이는 계속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동안 여관 주인은 젊은이의 존재가 낯선 이를 여관에서 쫓아냈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그의 아내의 방으로 다시 올라가서 달타냥이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경찰이 그에게 위대한 영주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곤란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시켰다. 여관 주인의 의견으로는 낯선 이는 위대한 영주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설득하여 일어나 길을 계속해 가게 했다. 달타냥은 반쯤 멍한 상태로 상의도 없이 머리 전체를 린넨으로 쌓인 채로 일어나서 여관 주인에 의해 떠밀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엌에 도착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본 것은 그의 도발자가 두 마리의 큰 노르망디 말이 끄는 무거운 마차의 발판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대화 상대는 마차 문에 얼굴이 둘러싸인 20세에서 22세 정도의 여인이었다. 우리는 이미 달타냥이 전체적인 얼굴을 파악할 수 있는 탐색 속도를 이야기했었다. 그는 한눈에 그 여인이 젊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이 아름다움은 달타냥이 그때까지 살았던 남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금발이며 긴 곱슬머리가 어깨에 늘어져 있었고 크고 나른한 푸른 눈, 장밋빛 입술과 설화석고와 같은 손을 가졌다. 그녀는 낯선 이와 매우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추기경 각하께서 제게 명령하시는군요. 여인이 말했다. 당장 영국으로 돌아가서 공작이 런던을 떠나면 즉시 그분께 알리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시는요? 아름다운 여행객이 물었다. 그것들은 이 상자에 담겨 있으며 해협 건너편에서만 여십시오. 아주 좋아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나는 파리로 다시 돌아가. 그 무례한 꼬마를 벌주지 않고서요? 여인이 물었다. 낯선 이는 막 대답하려 했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을 들었던 달타냥이 문간에서 튀어나왔다. 오히려 벌주는 것은 바로 그 무례한 꼬마여. 그가 외쳤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번에는 그가 벌줘야 할 사람이 이전처럼 도망치지 않기를 바라오. 도망친다고? 낯선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덧붙였다. 그렇소. 여자 앞에서 당신이 도망칠 용기는 없으리라 생각하오. 생각해보세요. 신사가 검에 손을 뻗는 것을 본 밀레이디가 외쳤다. 아주 작은 지연일지라도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말이 옳아. 신사가 외쳤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겠소. 그리고 그는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말에 뛰어올랐고 마부 역시 힘차게 그의 말을 채찍질했다. 그리하여 두 대화 상대는 도로의 반대편을 향해 질주하며 떠나갔다. 이봐요 계산은. 여행객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경멸로 변해버린 여관 주인이 소리쳤다. 그가 계산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저놈에게 돈을 지불하거라. 여전히 달리고 있는 여행객이 그의 하인에게 소리쳤고 하인은 두세 개의 은화를 여관 주인의 발 앞에 던지고 그의 주인을 쫓아갔다. 야, 이 겁쟁이. 야, 이 비겁한 놈. 야, 이 가짜 신사. 달타냥이 하인을 쫓아 차례로 달려가며 외쳤다.
그러나 부상당한 젊은이는 그런 충격을 견디기에는 아직 너무 약했다. 그는 겨우 10걸음 정도 걸었을 때 귀가 울리기 시작했고 어지러움이 그를 덮쳤고 눈앞에 피 묻은 안개가 지나갔으며 그는 겁쟁이, 겁쟁이, 겁쟁이 라고 계속 외치며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졌다. 그는 정말 겁쟁이야. 여관 주인이 달타냥에게 다가가서 중얼거렸고 동화 속 외가리가 전날 밤에 달팽이에게 하듯이 이 아첨으로 가난한 젊은이와 화해하려고 했다이. 그래, 정말 겁쟁이야. 달타냥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누가? 여관 주인이 물었다. 밀레이디, 달타냥이 더듬거렸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의식을 잃었다. 어쨌든 여관 주인이 말했다. 나는 2명을 잃었지만 이 1명은 적어도 며칠 동안은 붙잡아 둘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만으로도 11에큐는 이득이다. 우리는 11에큐가 달타냥의 지갑에 남아있던 정확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관 주인은 11일 동안의 회복을 예상했는데 하루에 1에큐씩 하지만 그는 그의 여행객을 계산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5시에 달타냥은 일어나 혼자서 부엌으로 내려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재료 목록 중 포도주, 기름, 그리고 로즈마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어머니의 제조법을 손에 들고 그의 수많은 상처에 바를 연고를 만들었다. 그는 직접 압박붕대를 교체하고 어떤 약도 추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틀림없이 집시 연고의 효능 덕분에 그리고 아마도 의사의 부재 덕분에 달타냥은 그날 저녁에 일어섰고 다음 날 아침에는 거의 나았다. 하지만 로즈마리, 기름, 그리고 포도주 값을 지불하러 갔을 때 주인의 유일한 추가 비용이었는데 그는 엄격한 금식을 지켰지만 노란 말은 그 크기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했을 때보다도 적어도 3배는 더 많이 먹었다고 여관 주인은 말했다. 달타냥은 주머니에서 낡은 벨벳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11에큐만 발견했고 드트레빌레 씨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젊은이는 큰 초조함으로 편지를 찾기 시작했고 주머니를 20번이나 뒤집고 가방을 몇 번이고 뒤졌다. 하지만 편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확신에 이르자 그는 3번째 분노 발작을 일으켰고 이는 그에게 새로운 포도주와 향기로운 기름 소비를 야기할 뻔했다. 왜냐하면 이 고집센 젊은이가 흥분해서 편지를 찾지 못하면 여관의 모든 것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보고 여관 주인은 이미 창을, 그의 아내는 빗자루 자루를, 그리고 그의 하인들은 이틀 전 그들에게 봉사했던 똑같은 몽둥이를 잡았기 때문이다. 내 소개 편지. 달타냥이 외쳤다. 내 소개 편지, 젠장.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모두를 맷새처럼 꿰뚫어 버릴 것이다. 불행히도 한 가지 상황에 의해 젊은이가 그의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막았다. 그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그의 첫 번째 싸움에서 그의 검이 2동강 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 결과 달타냥이 실제로 검을 뽑으려 했을 때 그는 순전히 8에서 10인치 길이의 칼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관 주인이 그것을 칼집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두었기 때문이다. 칼날의 나머지 부분은 요리사가 능숙하게 고기 꼬치로 전용하였다. 하지만 이 속임수는 아마도 우리의 성미 급한 젊은이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약 여관 주인이 그의 여행객이 자신에게 한 불만이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말이다. 하지만 그는 창을 내리며 말했다. 그 편지는 정말 어디에 있는가? 그래, 그 편지는 어디에 있어? 달타냥이 외쳤다. 우선 내가 경고하겠소. 그 편지는 드트레빌레 씨를 위한 것이고 반드시 찾아야 하오.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분께서 직접 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오. 이 위협은 여관 주인을 완전히 위협했다. 국왕과 추기경 각하 다음으로 트레빌레 씨는 군인들과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가장 자주 반복되는 이름이었다. 물론 조셉 신부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추기경의 측근으로 알려진 회색의 권위가 불러일으키는 공포 때문에 항상 속삭이는 목소리로만 언급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창을 내던지고 그의 아내에게 빗자루 자루를, 그의 하인들에게 몽둥이를 도로 갖다 놓으라고 명령하고 스스로 잃어버린 편지를 찾아 나서는 첫 번째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 편지 안에 값비싼 것이 들어 있었습니까? 여관 주인이 헛된 조사 끝에 물었다. 젠장, 말할 것도 없지. 그 편지에 의지해 궁정에서 성공할 생각이었던 가스코뉴 사람이 외쳤다. 그것은 내 재산이었다. 저축증권입니까? 걱정하는 여관 주인이 물었다. 폐하의 개인 금고에 대한 증권이요. 달타냥이 대답했다. 그는 이 소개 덕분에 왕의 시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거짓말하지 않고서도 다소 경솔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젠장. 완전히 절망한 여관 주인이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소. 달타냥이 그의 국민적인 침착함으로 계속 말했다. 상관없소. 돈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 편지가 모든 것이었소. 나는 그 편지보다 1000피스톨을 잃는 편이 낫겠소. 그는 2만 피스톨이라고 말했더라도 되겠지만서도 그 어떤 젊은이의 겸손함이 그를 막았다. 아무것도 찾지 못해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던 여관 주인의 마음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쳤다. 편지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외쳤다. 아, 달타냥이 말했다. 아닙니다. 도난당했습니다. 도난당했다고? 누구에게? 어제 그 신사에게요. 그는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당신의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혼자 있었습니다. 내기하건대 그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오? 달타냥이 약간 설득되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는 누구보다 전적으로 편지의 개인적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탐욕을 유혹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았다. 사실 하인들 중 아무도, 그곳에 있었던 여행객들 중 아무도 그 종이를 소유함으로써 얻을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 당신은, 달타냥이 계속 말했다. 그 무례한 신사를 의심한다는 거요? 나는 확신합니다. 여관 주인이 계속 말했다. 내가 그분께 당신이 드트레빌레 씨의 피후견인이고 심지어 그 저명한 신사에게 보낼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을 때 그는 몹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고 편지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당신의 상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부엌으로 즉시 내려갔습니다. 그럼 그가 내 도둑이로군. 달타냥이 대답했다. 나는 드트레빌레 씨에게 불평할 것이고 드트레빌레 씨는 국왕에게 불평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위엄있게 주머니에서 이 에큐를 꺼내 모자를 벗고 그를 문까지 배웅하는 여관 주인에게 주었고 그의 노란 말에 다시 올라탔다. 말은 더 이상의 사건 없이 파리 생탄 게이트까지 그를 데려왔고 그곳에서 주인은 그 말을 3에큐에 팔았다. 달타냥이 마지막 여정 동안 말을 심하게 혹사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좋은 가격이었다. 달타냥이 위에서 언급한 9리브르에 그 말을 넘겨준 말 장수는 젊은이에게 그가 그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오직 그 말의 색깔이 독특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달타냥은 보잘것없는 자원에 맞는 방을 찾을 때까지 팔에 작은 짐을 들고 걸어서 파리에 입성했다. 이 방은 릭상부르 근처의 포소에르가에 위치한 다락방 같은 곳이었다. 방값을 지불한 달타냥은 자신의 거처를 차지하고 남은 하루를 아버지의 거의 새 것 같은 상의에서 어머니가 몰래 떼어내 비밀리에 그에게 준 끈을 그의 상의와 바지에 꿰매는 데 보냈다. 그런 다음 그는 페라유 강둑으로 가서 그의 검에 새 칼날을 맞추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루브르로 돌아가서 처음 만나는 총사에게 드트레빌레 씨의 저택 위치를 물었다. 그 저택은 달타냥이 잡은 방의 바로 이웃인 비유 콜롱비의 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그에게 그의 여정의 성공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 매행에서 자신이 행동한 방식에 만족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 없이 현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그는 잠자리에 들어 용감한 자의 잠을 잤다. 아직 시골티를 벗지 못한 이 잠은 그를 아침 9시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 시간에 그는 아버지의 평가에 따르면 이 왕국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인물인 그 유명한 드트레빌레 씨에게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